안녕하세요. 27살 평범한 여자입니다. 정말 지금 저는 손이 너무 떨려서 자판을 치는 것조차 힘이 드네요. 어쩌다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도 힘들어서 많은 분들께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제게는 쌍둥이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예쁘진 않지만 귀엽단 소리를 자주 듣는 편이고, 동생은 이상하게도 쌍둥이라서 당연히 저와 닮았는데 오묘한 차이로 모두들 예쁘다고 하는 그런 얼굴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 어릴 때는 상처도 많이 받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쌍둥이들 한테는 그런 게 꼭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름 경쟁심이랄까. 크면서는 저도 관리 좀 하고 꾸미고 하니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고, 동생에게 자격지심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사실 어릴 땐 남자친구가 생겨도 동생을 소개시켜주기 꺼려졌습니다. 왠지 남자친구가 저보다 더 예쁜 여동생을 더 좋아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한 마음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릴 때 먹었던 그 마음을 느슨하게 생각한 게 결국 이런 일을 만든 것 같아서 너무 후회가 됩니다. 아무쪼록 저는 지금 남자친구를 3년째 만나고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같은 직장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저와는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거의 몇 년간을 인사만 하는 정도의 사이였는데 연말에 회사 전체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얘기를 조금 나누다 보니 호감이 갔고, 그날 이후부터 저희 사이는 점점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둘 다 연말에 솔로라서 외로운 마음이 컸어서 그랬던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얼떨결에 사귀었던 남자친구여서 처음에는 그냥 지금까지 거쳐갔던 남자친구들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점차 깊어졌고 결혼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혼에 대한 계획도 서로 잡아갔고, 나중에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을 갈 때는 풍족하고 제대로 즐기자고, 서로가 월급을 받을 때마다 같이 저축을 하는 커플 통장도 만들었고요. 그렇게 저희는 미래의 아이는 몇 명을 낳자는 얘기들도 하고 남들처럼 소소하지만 행복한 미래를 꿈꾸면서 지내왔습니다. 작년부터는 집에도 종종 놀러오고 부모님과 가족들과도 인사를 다 한 상태입니다. 명절에도 하룻밤씩은 자고 가고, 부모님 생신 때나 저희 가족에게 있는 기념일들도 꼬박꼬박 챙기는 그런 자상하고 착한 남자친구입니다. 그렇게 자상하게 저희 가족들을 대해준 덕분에 제 쌍둥이 여동생과도 오빠 동생 하면서 친하게 지냈고, 막내 남동생과는 매형 처남하면서 둘이 같이 게임방도 가고 당구장도 가고, 옆에서 모르는 사람이 지켜보고 있으면 그냥 아주 친한 형 동생처럼 보일 정도로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저는 왠지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 쌍둥이 여동생과 도가 지나치게 가깝게 지낸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물론 막내 남동생과는 친한 형 동생처럼 지내기는 하지만 남자들끼리 친한 것과 제 여동생과 친한 거는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아직도 동생에게 자격지심 같은 게 남아있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와서 밥을 차려주려고 준비를 하고, 남자친구가 안 보여서 찾아보면 동생 방에 단둘이 있다던가, 뭐 하냐고 물어보면 그냥 얘기 중이라고 너무 태연하게 말을 하더군요. 그리고 그냥 별 내용 아닌데도 여동생과 문자를 주고받는다던가, 문자 내용을 물어보면 뭐 잘 자고 일어났냐, 밥은 먹었냐, 언니는 뭐 하느냐 등 제 얘기가 꼭 들어있었기에 저는 크게 의심은 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는 제가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요. 조금 불안하긴 했지만 이상한 생각이 들 때마다 이러지 말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럴 리 없다. 내가 이상한 거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런데 요즘 들어 남자친구의 행동들이 점점 이상해지는 겁니다. 저희는 매일 밤에 잠들기 전 항상 통화를 하고 잠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피곤하니까 일찍 자자라고 하고 일찍 통화를 끊는다던가, 그냥 문자로 잘 자라고 하고는 잠들어 버린다던가, 아무쪼록 뭔가 이상하게 점점 멀어지는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심란한 마음에 잠도 안 오고 여동생이랑 수다나 떨까 하는 마음으로 여동생 방에 들어가려고 하면 항상 전화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통화 내용은 참 다정하고 애틋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여동생 스타일은 남자친구를 딱히 두지 않아도
여동생의 외모가 예뻐서 많은 남자들이 모두들 다 잘해주니까 여러 명 거느리고 모두에게 챙길 거다 챙기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한마디로 어장관리를 잘하는 여우 같은 성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봐오던 여동생은 딱히 남자에게 마음을 준 사람은 없으니 밤 늦게까지 통화하는 일은 없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갑자기 밤새 통화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뭔가 시기가 제 남자친구와 통화가 시들시들해지고 부터니까 설마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정말 별 생각 없이 인터넷을 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하고야 말았습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서로 성격이 모든 걸 터놓고 지내자 하는 마인드였고 오래 만나다 보니 남자친구의 웬만한 아이디나 비밀번호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정말 별 생각 없이 남자친구가 쇼핑하는 사이트에 로그인을 해봤는데 주문 내역을 보니 여자 속옷을 하나 샀더라고요. 그것도 한 달 전에 구매했는데 저는 받은 일이 없으니 도대체 누구한테 이런 속옷을 선물한 걸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심장이 쿵쿵 뛰고 화가 나고 무슨 감정인지 복잡하더라고요. 하다못해 그냥 친구인 여자에게 선물을 했대도 속옷이기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일이었죠. 그때 저는 뭔가 모를 느낌이 왔고 바로 그날 저희 집 빨래통을 뒤져보니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서 봤던 그 속옷이 있더라고요. 제 여동생이 샤워를 하면서 빨래통에 벗어놓은 속옷인데 제 남자친구가 샀던 그 속옷을 여동생에게 준 거더라고요. 정말 머리카락이 삐쭉삐쭉 서는 느낌이 들고 망치로 맞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 기분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 속옷을 발견하고 정신을 놔버렸고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동생 방으로 뛰어가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여동생은 샤워를 하느라 방에 없었고 휴대폰은 역시나 잠겨 있더라고요. 다급한 마음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남자친구 생일을 쳐봤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이 풀리는 거예요. 차라리 지금 돌이켜보면 비밀번호를 맞추지 못했었다면 좋았을 걸 싶습니다. 그렇게 저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리게 된 거죠. 카톡 내용과 문자 내용 그리고 통화 목록을 천천히 살펴보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더 어이가 없고 정말 이것들은 분리수거조차 안 되는 쓰레기라고 생각하게 만든 건 눈 뜨고 봐줄 수가 없는 동영상이었습니다. 밤마다 영상통화로 무슨 짓을 해댄 건지 진짜 욕망에 눈이 먼 정신 나간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을 보니 둘은 밤마다 각자의 맨몸을 보여주면서 놀았나 봅니다. 저에게는 잘하는 문자 하나를 보내놓고 하루를 마무리하고서 제 여동생과 그렇게 더러운 짓을 하면서 밤을 새웠나 봅니다. 카톡 내용과 동영상을 보니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이 둘이 어떤 관계까지 갔는지 알겠더군요. 이건 분명 둘 사이에는 갈 때까지 간 사이라는 거려. 정말 더럽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까지 더러워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카톡 내용을 보니 제 여동생에게 사랑한다느니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를 먼저 만났어야 하는 건데 걸림돌 좀 없애버리고 싶다라고 하더군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둘에게는 걸림돌이 되어 있었습니다. 카톡 내용들 하나하나 정말 충격이더군요. 그래도 사람이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만남을 몰래 하고 있으면 죄책감이나 미안하다는 내용이 하나라도 있어야 하는 건데 그런 내용의 문자는 정말 단 하나도 없더라고요. 심지어 오히려 제가 방해꾼인 것처럼 말하고 저를 먼저 만나게 돼서 자기들의 사랑이 꼬여버린 것처럼 말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군요. 도대체 이것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몰래 만남을 이어왔을까 카톡을 가장 위로 올려봤습니다. 정말 충격적이게도 2달 전쯤 여행을 갔을 때였습니다. 그때 남자친구와 저 그리고 여동생 남동생 이렇게 넷이서 여름 휴가로 여행을 갔고 가족과 같이 여행을 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게 너무나도 황당하고 욕이 나오더군요. 그때 당시에는 술에 취해 있어서 이상한 낌새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였구나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량이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서 분위기가 들떠서 평소보다 술을 더 마시게 되었고 저는 술에 취해서 먼저 잠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카톡 내용을 보니까 그때 상황이 그려지더군요. 나와 관계를 가지고 마음이 확실해졌다면서 이제부터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들과 술에 취해서 몰랐지만 너무 무섭고 스릴이 있었던 것 같다라면서 그런 쓰레기 같은 얘기들을 나눴더군요. 잠들어 있던 저와 제 남동생을 두고서
그 둘은 방으로 들어가서 관계를 가진 거였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저에게 벌어진 건지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인간 같지도 않은 짓을 한 이것들을 보고 있자니 기가 막히고 현실적인 고민들도 생기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바람 피웠다는 얘기는 흔히 들어봤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바람을 핀 거라면 이렇게 큰 충격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동생이 어떻게 동생이라는 게 이럴 수가 있는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알콩달콩 만나왔고 오랫동안 만나면서 결혼까지 생각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사랑했었던 남자친구지만 결국 이런 상황이 됐으니 그냥 헤어지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끊을 수 없는 관계인 친동생. 저는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상황을 말씀드리면 일단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마음 같아선 둘 다 불러서 당장 뒤집어 엎고 싶습니다. 그만큼 제정신으로 버티기가 힘든데 아직까지 내색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죽을 힘을 다해서 간신히 참아내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제가 이런 일을 직접 겪어보기 전까지는 불륜 문제로 사람들끼리 심각한 문제들까지 벌어지는 걸 보고 공감이 되지 않았는데 왜 그런 일까지 생기는지 너무 잘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에게 일어난 일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서 도대체 어떻게 이 얘기를 꺼내야 할지 어떻게 터뜨려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심장이 많이 약하셔서 병원도 주기적으로 가시고 약도 꾸준히 드실 정도여서 이렇게 충격적인 얘기를 들으면 잘못되시는 건 아닐까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그냥 이 사실을 무덤까지 가져가고 내 선에서만 끝내야 하는 건지 싶습니다. 그냥 바람이 났대도 미치고 환장할 판에 어떻게 제 친여동생과 그럴 수가 있는지 정말 너무 많이 화가 나서 이 글을 적으면서 하염없이 눈물만 나고 펑펑 울었습니다. 저는 도대체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으니 가슴이 터져버릴 정도로 답답하고 미쳐버리기 직전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둘의 더러운 관계는 도대체 누가 먼저 시작한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사실 누가 먼저 시작했든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 걸 잘 알지만 그래도 저도 사람인지라 정말 궁금하네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 여동생은 평생을 살면서 주눅드는 모습은 본 적이 없고 항상 자신만만했던 모습만 떠오르네요. 타고나기를 예쁜 미모였었고 게다가 쌍둥이라는 점 때문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저랑 비교질들을 해댔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면에 조금 주눅들어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상상조차 하기 싫었던 상황이 결국 닥쳐버렸고 제 평생을 함께할 남자라고 생각하고 결혼까지 생각했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당하네요. 도대체 이 인간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집에 드나들면서 식구들까지 모두 속여온 걸 생각하면 정말 인간 같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리고 제 스스로에게도 화가 납니다. 도대체 왜 지금까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짓들을 벌이고 있었단 걸 전혀 몰랐을까요? 아니, 전혀 모르진 않았지만 설마 했던 마음이 더 컸던 거겠죠. 지금은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회사에는 연차를 내고 쉬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생각할 시간이 많아져서 그런지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이 더러운 일들이 떠나갈 생각을 안 하네요. 생각하다 보면 자괴감만 들고 차라리 일을 하는 게 머릿속에서 더 지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이따위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지만 혹시라도 많은 분들 중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신 적 있는 분 계신가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남자친구는 오늘 여동생과 같이 만나자는데 모든 사실을 알고 나니 어이가 없고 정말 역겹네요. 욕을 하고 싶지만 최대한 티 안 내려고 몸이 좋지 않아서 쉬어야겠다고 다음에 보자고 했습니다. 전에는 그냥 가족이니 친하게 지내려고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데이트할 때도 둘보다 셋이 만난 날이 더 많네요. 참 기가 막히네요. 심지어 동생이 조금 전에 약속이 있다면서 실컷 치장하고 나갔는데 둘이 만나고 있겠네요. 따라가서 훔쳐보고 싶은 생각도 들지만 그렇게 해봤자 정말 자존심도 상하고 직접 그 둘이 있는 모습을 보면 절대로 감정이 제어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못하겠고 가만히 있어도 몸이 벌벌 떨리네요.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정신없이 쓴 글이라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댓글로
제발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거주 중이고 IT 분야로 중소기업을 운영 중인 남성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게 이런 상황이 생겨버릴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조차 못했는데 결국에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우선 제 고민을 간략히 먼저 말씀드리자면 얼마 전부터 저는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르고 있네요. 그건 바로 장모님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걷잡을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나게 되었죠. 저희는 소개팅 같은 흔한 자리로 만나게 되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친하게 지내던 동생과 약속이 있었고 퇴근을 하고 나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동생은 원래부터 친한 사이는 아니었고 저의 거래처 회사 직원이었는데 자주 만나서 같이 일도 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엄청 급속도로 친해진 그런 사이였죠. 평상시에는 동생과 둘이서만 술을 마셨기에 그날도 아무런 생각 없이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다르게 동생은 갑자기 제게 사업이 그렇게 잘 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여자친구를 만들지 않느냐는 질문을 시작하더니 갑자기 아는 여동생이 있는데 소개를 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때는 정말 운이 좋게도 제가 남들에 비해서 사업이 잘 되고 있어서 또래 친구들과 비교하면 말도 안 되는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항상 회사에서 일만 하는 일벌레처럼 지내고 있었죠. 그렇게 몇 년을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 점점 외로워지던 차에 잘 됐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여자인지 물어보았고 동생은 소개시켜줄 여자의 사진도 보여주더군요. 사진을 보는데 아이돌 걸그룹 같은 풋풋하고 상큼한 예쁜 미모에 놀랬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실제로 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하는 거라 생각했기에 예쁜 미모보다도 어려 보이는 모습에 더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에게 물어보았죠. 도대체 이 여자의 나이가 몇 살인데 이렇게 어려 보이냐고 물어봤더니 자신보다 3살이 어린데 저보다는 9살이 어리다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외로운 마음도 많이 들었고 결혼을 생각할 나이였기에 가능하면 어린 여자친구를 만나서 결혼하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경제적인 조건이나 성격 이런 건 뒷전이었고 그저 나이와 예쁜 미모에 빠지고 말았죠. 동생에게는 평생 이 은혜 갚을 테니 반드시 소개를 시켜달라고 말을 했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그녀에게 연락을 해서 약속을 잡아주더군요. 결국 며칠이 지나고 화창한 날에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한참을 먼저 도착한 저는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고 약속 시간이 다 되어갈 때쯤 카페 문이 열리는 소리에 그쪽을 쳐다보았죠. 예상대로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개녀가 도착을 했고 그녀를 보는 순간 저는 첫눈에 사랑에 빠져버리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워낙 사진으로 장난치는 사람이 많았기에 그렇게 예쁠 거라고는 기대를 안 했는데 사진을 뚫고 나왔다는 표현이 정확하다 싶을 정도로 너무 예쁘고 풋한 모습으로 제게 다가오더군요. 동생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제가 맞는지를 물어보았고 저는 멍하니 있다가 깜짝 놀래서 얼른 앉으라고 손짓을 했죠. 그렇게 소개를 받는 그날 그녀와 저는 기본적인 소개를 주고받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문득 어떻게 이렇게 예쁘고 어린 여자가 나 같은 사람을 만나는 걸까 싶더라고요. 물론 제가 다른 남자들에 비해서 한참 부족하다거나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저렇게 어린 여자애들은 대부분 또래 친구들을 만나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건 참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었기에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저보다 9살이나 어리면 지금쯤 한창 친구들이랑 놀고 싶을 테고 제 나이가 훨씬 많은데 부담스러운 건 없냐고 했죠. 그러자 그녀는 원래 성격이 보수적인 성격에다가 나이 차이는 전혀 신경을 써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학창시절 때부터 자신이 바라던 건 쓸데없이 시간을 허비하는 게 아니라 여유로운 삶을 살면서 빨리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게 꿈이었다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기왕이면 철이 없는 또래 남자들보다는 저 같은 연상을 만나고 싶었답니다. 그녀의 생각을 알고부터는 저도 모르게 제 자신에게 더욱 자신감이 생겨났고 그때부터는 더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했던 것 같네요. 결국 그날 늦은 시간까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 뒤로도 몇 번의 만남을 더 가지고 나서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게는 너무 과분할 정도로 예쁘고 어린 여자친구가 생겨서 행복할 따름이었죠.
그래서 그랬는지 연애를 하면서 사소한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지나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여자들이 남자들보다는 정신 연령이 더 높고 어른스럽다고 말들은 하지만 확실히 9살이 어린 여자친구는 어리다는 느낌이 종종 들었었죠. 사회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건지 돈에 대한 개념도 없는지 제 신용카드를 줬는데 적게는 최소 200만 원에서 많이 쓸 때는 1000만 원 가까이 쓴 적도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여유가 있었기에 심각한 문제까지는 아니라고 착각을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썼을 때는 은근슬쩍 잘못된 걸 지적해줬더니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괜찮아졌나 싶더니 자연스럽게 또다시 사용 금액이 올라가더군요. 그렇다고 카드를 도로 뺏을 수도 없었고 여자친구와 헤어질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 사랑했었기에 대부분의 모든 것들이 용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아이도 낳고 하면 경제적으로 더 조심하는 여자가 되겠지라고 생각했었죠. 또 문제가 됐던 건 밤낮 가릴 거 없이 하루 종일 울려대는 카톡 메시지였죠. 여자친구가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을 때인데 어떻게 연락처를 알고 연락이 오는 건지 별의 별 남자들이 다 찝쩍대더라고요. 물론 여자친구가 인기가 많은 건 남자친구로서 으쓱할 수 있는 건 맞았지만 이것도 한두 번이지 연애하는 동안 매일같이 겪더니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이더군요. 그렇다고 여자친구가 답장을 하지 않고 무시하는데 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하지만 나중에 다시 언급되겠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 이 문제로 인해서 결국에는 큰 문제가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내와 저는 사소한 문제들을 뒤로하고 1년 동안의 연애를 하고서 여자친구에게 프러포즈를 했습니다. 예상대로 여자친구도 저와의 결혼을 받아주었고 양가 어른들을 만나 뵙고 인사를 하려고 상견례를 잡았죠.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마주한 장모님의 모습에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먼저 도착을 해서 음식으로 된 곳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긴장한 나머지 배가 아파서 화장실로 가게 되었죠. 그리고 볼일을 보고서 나오다가 어떤 여성분을 마주쳤는데 말 그대로 숨이 막힐 정도로 예쁘더라고요. 고급스러운 음식점이어서 연예인들이 흔하다고 들었기에 말로만 듣던 연예인인가 보다 했습니다. 그렇게 그런 생각을 뒤로하고서 방으로 들어가니 여자친구가 와서 앉아 있었고 장모님은 화장실에 가셨다고 하더군요. 그때 머릿속으로 설마 했습니다. 혹시 연예인 같던 그 사람이 여자친구의 어머니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 들어온 그 연예인 같았던 사람이 바로 저희 장모님이었습니다. 솔직히 충격 그 자체였었죠. 어느 누가 장모님을 그렇게 생각할까 싶었는데 저희 부모님도 저와 마찬가지로 놀라신 듯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당황스러운 상황을 뒤로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장모님이 어린 나이에 철이 없으실 때 제 여자친구를 낳게 되셨고 저와의 나이 차이가 겨우 11살밖에 나지 않더군요. 제게 있어서 아내와 장모님 나이 차이가 위나 아래로나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장모님과 저를 놓고서 겉으로 보면 제가 오히려 더 나이가 많아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동안 여자친구가 왜 이렇게 예쁘고 동안인가 했더니 어머니를 닮아서 그랬던 거구나 싶더군요. 그렇게 상견례 자리는 서로가 기분 좋게 이야기는 오고 갔지만 장모님께서는 내심 걱정이 많이 되셨던 것 같더라고요. 아내와 제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아내가 저를 제대로 이해하고 감당은 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으셨던 거죠. 심지어 저희 장모님은 이른 나이에 결혼을 실패하신 미혼모셨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장모님께서도 제 여자친구처럼 어린 나이에 섣부른 판단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제 아내를 낳으셨는데 결국에는 그 결혼 기간이 오래가지 못해서 좋지 않게 끝나버리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걱정이 더 크시다는 걸 알 것 같았고 그 마음이 잘 헤아려졌습니다. 저는 장모님께 말했습니다. 제가 나이에 비해 나름대로 산전수전 다 겪어봤고 나이도 많은 제가 여자친구를 잘 이해해주면서 예쁘게 살겠다고 했고 저를 믿고 맡겨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자 다행히도 장모님은 그제서야 조금은 걱정을 덜어주셨고 기분 좋게 상견례 자리가 끝이 났습니다. 그날 이후 여자친구와는 1년의 짧은 연애 기간을 마침표를 찍고서 곧바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야말로 누가 보더라도 초고속으로 결혼을 한 거였죠. 요즘에는 10살 정도 차이 나는 커플들이 흔하다 싶을 정도로 많았는데 그런 커플들을 보면 인고 부부들처럼 잘돼 사니까 크게 문제될 거라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상과 현실은 너무나도 다르다는 걸 알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가 않았죠. 처음에 1년 동안은 다른 사람들과 다름없이 행복하게 잘 지냈습니다.
하지만 결혼 전부터 문제였던 다른 남자들의 연락이 문제였던 거죠. 함께 지내다 보니 잠이 막 들려고 하다가도 새벽에 울리는 휴대폰 소리에 깨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 짜증이 났습니다. 그것도 급한 연락도 아니고 별것도 아닌 걸로 유부녀에게 추근덕대는 남자들의 연락이니 당연히 화가 날 문제가 아닐까요? 솔직히 결혼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여자친구도 단호하게 잘 거절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말로 몇 번을 말해봤었는데 소용이 없더라고요. 휴대폰 연락처를 바꾸라고 하면 어릴 때부터 쓰던 번호라서 그럴 수가 없다고 했고 개인적으로 하는 소셜 계정이라도 없애면 덜하지 않겠냐고 하니까 그러기가 싫다더군요. 왜 가정주부가 그런 것까지 굳이 하려고 하는 건지 물어보니 어린 나이에 시집 와서 이런 거라도 안 하면 우울증이 올 것 같다더라고요. 아내의 그 말이 너무나도 황당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또래 친구들이랑 놀기 싫고 빨리 결혼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더니 말이죠. 심지어 정말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부족할 거 전혀 없게 다 해줬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큰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많이 벌어도 한 달에 300만 원을 쓸까 말까인데 아내는 한 달에 평균 700만 원은 넘게 쓰면서도 우울할 수가 있는 거구나 싶더군요. 그래서 그냥 사소한 다툼으로 문제를 키우기 싫어서 그냥 넘어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나마 바람이라도 피지 않는 게 어디겠냐라며 생각을 하고 참았었는데 제가 너무 멍청했던 거죠. 그날 이후로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던 중 회사 미팅으로 인해서 백화점을 갔던 날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 백화점은 평상시에 아내가 자주 가던 곳이었기에 혹시라도 아내가 오늘도 그곳에 왔으면 같이 밥이라도 먹으려고 어디냐고 연락을 했더니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대답을 하고 나서 백화점 직원과 회의를 시작했고 1시간 정도 뒤쯤 회사로 가려고 하는데 익숙한 모습이 보이더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세히 보니 제 아내가 맞았습니다. 그것도 옆에는 누가 봐도 잘생기고 키가 큰 훈훈한 젊은 남자와 말이죠. 순식간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에 당장 뛰어가서 난리를 치고 싶었지만 옆에는 미팅을 같이 한 백화점 직원과 제 회사 직원이 있었기에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고 말하고는 자리를 피해서 조용히 아내를 뒤따라갔죠. 일단 제가 오해를 하는 걸 수도 있고 나중에 혹시라도 모른다는 마음의 증거를 확보하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발 제가 착각하는 거라고 믿고 싶었지만 그런 바람은 이루어지지가 않더군요. 잠깐 동안 따라다녔지만 마치 연인처럼 팔짱을 끼는가 하며 남자 신발부터 시작해서 화장품이며 옷을 사서는 죄다 그 남자에게 선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말이죠. 그동안 제 것을 종종 사왔기에 카드 내역을 보면서도 단 한 번도 의심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그 남자는 백화점 쇼핑을 마치더니 겁을 상실해버린 건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팔짱을 낀 채로 엘리베이터로 향하더군요. 솔직히 그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분노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당장 달려가서 난리를 칠까도 생각했지만 이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에 억지로 참으면서 따라갔습니다. 다행인지 아닌 건지는 참 모르겠지만 그 둘은 다른 연인들처럼 데이트를 하는 것 같더니 밥을 먹고서 각자 헤어지더군요. 아내가 집으로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 나서 차에 앉아서 한참 동안을 고민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마당에 지금 모든 걸 밝혀버릴지 아니면 무조건 이혼한다는 생각으로 확실한 증거를 수집할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증거를 수집하는 걸 상상만 해도 정신이 나갈 것 같더라고요. 결국 도저히 이대로는 참을 수가 없어서 곧바로 집으로 들어가서 아내를 불렀습니다. 무표정으로 차분한 목소리로 부르는 게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는지 아내는 제 눈치를 살피더군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에 거짓말을 조금이라도 한다면 우리 사이는 끝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에 찍었던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이 남자 누구냐고 물어봤죠. 그러자 아내는 정말 미안하답니다. 그런데 생각하는 그런 오해할 짓은 절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아내는 집에서 가정주부로 살면 마냥 행복할 줄만 알았답니다. 그런데 집에서만 지내다 보니 너무 우울증이 심해졌고 그러다가 메시지를 주던 한 남자와 이야기를 했답니다. 결국 그러다 호감이 가서 연락을 주고 받았지만 오늘 만난 게 두 번째였고 그 남자와 아무런 일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그 말이 믿고는 싶었지만 바보같이 온전히 다 믿을 수가 없어서 말했습니다.
너는 겨우 2번 만난 사람한테 저런 명품들은 선물하냐고 물어봤죠. 그러자 아내는 자신이 너무 돈에 대해서 별다른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았다고 하더군요.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선물을 해준 건데 지금 생각해보니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답니다. 저는 그래서 단호하게 무표정으로 대답을 했죠. 이미 우리는 신뢰가 깨져서 예전처럼 믿고 지낼 수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고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아내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울면서 말했죠. 거짓말 없이 전부 솔직하게 말했는데 왜 그러는 거냐며. 2번 다시는 이런 일 없을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고 제 바람대로 개인 소셜 계정도 지울 거고 연락처도 다 바꿔버린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카드도 사용하면 오해할 일 없게 카드 내역 전부 보라고 하면서 울더라고요. 솔직히 너무 많이 사랑했었기 때문에 이혼을 한 번도 생각조차 못해본 터라 저도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맞을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아내의 눈물에 마음이 약해져서 결국 용서를 해주게 되었죠. 그래도 그날부터는 많은 부분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약속했듯이 번호도 바꾸고 소셜 계정도 지워버렸고 지나친 카드 사용도 줄어들었죠. 그리고 우울한 마음을 없애고 요리를 배울 거라며 장모님 댁을 자주 왕래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제 깊숙이 자리 잡은 의심은 절대로 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아내의 말대로 장모님 댁을 가는 게 맞는지 몰래 따라가 본 것도 수차례 했으니 말이죠. 아무튼 그렇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생활을 하던 중 아내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부터는 아내에 대한 의심도 많이 줄어들었던 것 같고 예전처럼 아낌없이 잘 대해줬죠. 그리고 날이 갈수록 평소에도 장모님을 잘 따르던 아내는 신체적인 변화들이 생겨나자 그 이전보다도 더욱 많이 장모님을 찾았고 아내가 장모님 댁을 가는 횟수보다도 장모님께서 저희 집으로 찾아오시는 경우가 더 잦아지셨습니다. 저희 집과 장모님 댁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되면 비교적으로 가까운 거리여서 장모님은 이른 아침에 저희 집으로 찾아오셔서 제 저녁까지 챙겨주셨습니다. 뭔가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무슨 미모의 여배우가 와서 밥을 차려주는 기분인데 장모님은 음식 솜씨도 너무 훌륭하셨죠. 저는 그렇게까지 해주시는 장모님을 보면서 늘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다 보니 아내가 임신 8개월이 넘었을 때부터 우리 부부는 갑자기 싸움이 잦아졌습니다. 제가 아내를 예전처럼 잘 대해줘서 그런 건지 아내의 본성이 다시 나오는 건가 싶은 그런 기분이었죠. 아무튼 저희 회사는 IT 업종이라 일의 특성상 야근이 많은 환경이었기에 늦게 들어가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면 아내는 제게 온갖 짜증을 내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어떻게 임신한 자신을 두고 매번 이렇게 늦게 들어오냐고 말이죠. 심지어 혹시 자신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른 데 가서 딴 여자랑 놀아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아내는 그새 본인이 했던 일을 까맣게 잊어버린 건가 싶더군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누가 누굴 의심해야 하는 건지 참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하늘의 맹세코 절대로 한눈을 판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사장이라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가끔은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직원들과 회식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생활을 안 해본 티를 내는 건지 아내는 그런 상황들을 절대로 이해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냥 회사 일부터 시작해서 집안일까지 일부러 시비를 거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아이를 갖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사장이니까 직원들에게 이렇게 해줘야 한다 저렇게 해줘야 한다라며 제게 많이 내조를 해줬었던 아내인데 갑자기 이렇게 달라지고 이제는 직원들 챙길 시간이 어디 있냐며 되려 성질부터 내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로 인해 저도 마음이 많이 지쳤고 제 나름대로 힘들어서 술로 스트레스를 풀어가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장모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계셨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자 장모님께서는 피곤하지 않으면 집까지 데려다 줄 수 없겠냐고 하시면서 조심스레 말씀을 건네시는 겁니다. 동시에 제 아내에게 박서방을 데리고 가서 집에 무거운 물건들 위치를 좀 바꾼다며 저녁 먹이고서 집으로 돌려보내겠다고 하시더군요. 아내는 알겠다면서 집에 올 때 아이스크림을 사오라고 해서 저는 아내에게 알겠다고 대답을 하고서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렇게 장모님 댁으로 가는 도중에 이런저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장모님께서는 제가 많이 힘들 것 같다면서 저를 위로해 주셨고
지금은 힘들더라도 나중에는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저를 위로해주시는 장모님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고, 평상시에도 장모님께서 미혼모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아내를 곱고 바르게 잘 키우셨다는 생각에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모습이 존경스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황스럽게도 장모님께서는 갑자기 왈칵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왜 미혼모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시고, 왜 혼자서 딸을 키워왔는지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장모님을 보면서 어린 나이 때부터 마음고생이 심하셨겠구나 생각도 들었고, 장모님이 이제는 제게 마음을 많이 열어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저도 덩달아 마음이 아팠고, 아직도 여자같이 여린 장모님을 보면서 묘한 감정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렇게 그날은 장모님 댁으로 가서 식탁과 TV 선반대를 옮겨드렸고 비빔국수를 얻어 먹고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장모님과 저와의 사이에서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점심에 매일 밖에서 음식을 사서 챙겨 먹는 걸 말씀드렸는데, 그런 저를 안쓰럽게 생각해 주셨는지 장모님은 매일같이 도시락을 직접 싸서 제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장모님은 딸을 보려고 집에 가는 길에 들려서 주는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운영하는 회사는 저희 집과는 버스로 3정거장 더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장모님의 수고스러움에 부담스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장모님과 점점 더 가까워졌고 그런 일상들이 당연하게 여겨지더군요. 그러다 보니 오늘은 무슨 반찬을 갖다 주실까라는 생각도 하고 저도 모르게 장모님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나날들을 보내다 보니 경비실에 계신 분들과 청소하는 분들이 사모님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매일 갖다 주시냐며 사모님이 연예인처럼 미인이시다라고 하시더군요. 아마도 주변 분들이 볼 때는 당연히 부부 사이라고 봤을 것 같습니다. 장모님의 외모는 너무 동안에다가 저와 나이 차이도 많지 않았고 미모도 연예인처럼 훌륭하셨으니까요. 심지어 어떤 장모님이 이렇게 매일같이 도시락을 싸서 직접 갖다 줄 거라고 상상이나 할까요? 저는 아내와 연애할 때부터 결혼해서까지 이렇게 따뜻한 배려를 받는 건 처음이었고, 정말 아내와 장모님의 행동이 비교가 되면서 뭔가 모를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저와 아내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깨지지 않을 거라고 수천 번을 생각했지만 그때부터 또다시 의심이 커져갔죠. 누가 보더라도 아이의 생김새가 아내도 닮지 않았고 저와도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물론 조금 더 커봐야 알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의심보다는 확실한 게 좋다고 생각을 했고, 저는 조용히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게 되었죠. 그렇게 아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에 있었고, 그동안 저는 혼자서 집에 있어야 했습니다. 아내의 몸이 약한 편이라 남들보다 더 길게 해서 3주 동안 그곳에서 지내기로 했고, 그러면 그 오랫동안 제가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겠고 살림도 제대로 안 되겠다며 장모님과 아내가 말하더군요. 그렇게 여차저차 아내가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당분간은 장모님께서 저희 집에서 생활을 하시기로 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비밀로 하기 위해서 평상시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첫째 날에는 산후조리원에서 밤 늦게까지 있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별 다른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둘째 날에는 결국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날은 첫째 날보다 일찍 집으로 들어갔는데 장모님이 민소매에 굉장히 짧은 반바지에 편한 차림으로 청소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정말 깜짝 놀라버렸습니다. 사실 말이 장모님이지 40대 초중반의 장모님은 밖에서 보면 어느 남자들이나 뒤돌아 볼 만큼 미모가 훌륭했고 관리를 잘하셔서 20대 못지않은 몸매셨죠. 장모님이 아니라 다른 여자였다면 이렇게 놀라지도 않고 아마도 계속 몰래 쳐다보았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장모님의 그런 광경을 보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웠고, 그렇다고 또 장모님을 보고 옷 좀 단정하게 입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기에는 너무 버릇이 없던 거였죠. 결국 저는 조심스럽게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눈을 돌린 채 얼른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장모님은 집 여기저기를 한참 청소를 하시더니 저녁 식사를 차릴 테니 얼른 씻고 나와서 식사를 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저는 샤워를 하러 들어갔고 장모님과 단둘이 집에 있는데 이렇게 샤워를 하고 있자니 뭔가 기분이 묘하고 기분이 싱숭생숭하고 묘한 생각이 들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샤워를 마치고 장모님과 저녁 식사 자리를 가지면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그동안 딸이 임신하고부터 아내가 그동안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이해해주라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충분히 이해한다며 걱정 말라고 말씀을 드렸고, 장모님과 저는 그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식사를 하고서 맥주를 한잔하였습니다. 한 병이 두 병이 되고 두 병이 세 병이 되고 점점 마시다 보니 장모님과 저는 금세 술에 조금 취하게 되면서 그때 이미 저희 둘 사이의 아내의 존재는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래 만나온 이성 간의 친구처럼 장모님이 점점 더 예뻐 보였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어쩌면 아내와 매번 느끼고 지내던 세대 차이를 장모님과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 그렇게 긴 대화를 주고받았던 것 같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맥주들도 다 동이 나게 되었고 오래간만에 술이라 뭔가 부족하더군요. 그때 눈에 띈 건 진열대에 놓여있던 양주였고 그 양주를 열면서부터 저희 둘의 경계선도 열리게 되었습니다. 40대 초중반의 나이의 얼굴은 30대 못지않고 또 몸매는 20대도 부럽지 않을 만큼의 장모님은 누가 봐도 관리를 잘했기에 그동안 저도 몰래 키워왔던 제 마음이 저도 모르게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술에 잔뜩 취해버려서 식탁에 엎드려 자고 있는 장모님을 보고 있는데 정말 피부가 뽀얗고 잡티 하나 없이 너무 예뻐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내가 아니라 장모님을 만났으면 어땠을까요? 라고 했고 잠들어 있는 장모님을 앞에 두고 모든 사실을 터놓고 하소연을 했죠. 결혼 후에 아내에게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을 했고 믿음이 없어졌다는 사실과 장모님의 행동들이 너무 설레어서 이제는 내 감정과 마음을 모르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했다는 사실까지 말을 해버린 거죠. 그 말을 꺼내고 나서는 아차 싶어서 봤지만 아무런 미동조차 없는 장모님을 보면서 안심을 했고 더 이상 실수를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방으로 들어가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서는 사위로서 해서는 안 되는 말과 유전자 검사를 했다고 말한 기억이 들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얼른 거실로 나가보니 장모님은 전날에 술을 너무 마셔서 기억이 없다면서 정리가 안 된 술자리를 정리하고 계시더군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며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안심하면서 어색하지 않은 티를 내려고 TV를 봤습니다. 그날은 아내 출산으로 인해 회사를 쉬고 있어서 집에 있었는데 점심때가 다 되어서 장모님은 아내에게 다녀온다며 집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은 편안해진 마음으로 조금 더 쉬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어제 있었던 일로 인해 아내에게 죄책감이 몸 둘바를 몰라서 차마 얼굴을 보러 갈 수가 없겠더군요. 그렇게 저는 반성을 하면서 집에서 있었고 시간은 자정이 다 되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장모님께서는 아내와 같이 있으려나 보다 하고서 잠자리에 들려고 방에서 누워있는데 문 여는 소리가 들리더니 장모님이 자정이 조금 넘어서 집으로 들어오시더군요. 어딜 가서 술을 드신 건지 취하셔서 술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저는 술에 취한 장모님께 인사를 드렸고 장모님은 스스로 방으로 들어가서 누우셨습니다. 그렇게 잠에 드시는 걸 확인하고 저도 제 방으로 들어와 잠을 자려고 돌아서는데 갑자기 장모님이 저에게 어제 자신에게 했던 말에 대해서 할 말이 없냐고 하시더군요. 내가 어제 잠든지 알았냐며 어떻게 내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랬고 혹시라도 아내에게까지 이 얘기를 하신 건 아닐까 너무나도 놀랬습니다. 곧장 저는 장모님에게 다가가서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아내에게 받아온 내조와 다르게 장모님이 해주시던 배려가 너무 좋았다고 했죠. 그리고 사람 감정이라는 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술에 취해서 헛소리를 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감정 키워나가는 일 없을 테니 걱정 말라고요. 그러자 장모님은 제 아내가 바람을 피운 내용에 대해 물어봐서 사실대로 다 말해줬고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면 같이 확인을 해보자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결과를 알 때까지는 아내에게는 절대로 비밀로 하자고 하시더군요. 그러겠다고 대답을 하자 장모님은 아직 술이 덜 깨신 건지 갑자기 돌변하시더니 이미 상황은 엉망진창이니 다른 건 전부 다 잊고 술이나 같이 마시자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도 도저히 맨정신으로 버티기엔 감당이 되지 않았고 양주를 거의 원샷 하다시피 마셨고 어제보다 더 많은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던 중 장모님은 자신에게 느꼈던 감정이 진심이냐고 물어봤고 저는 장모님에게 그동안 느꼈던 고마움과 감정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자 장모님도 이런 감정은 처음 든다고 하시면서 딸애가 어쩌다 저렇게 된 건지 자신이 어릴 때 실수를 해서 자신의 청춘도 다 날리고 인생을 다 망친 것 같다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갑작스러운 모습에 놀라서 얼른 눈물을 닦아드리고 다독여 드리다 보니 또다시 묘한 기류가 흘러버렸죠. 결국 장모님과 저는 절대로 가져서는 안 돼 서로의 감정을 알게 되었고 아마도 그날 이후로 아내에 대한 생각과 죄책감은 사라지고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나서 유전자 검사지를 받아본 결과 정말 불행하게도 제 친자식이 아니더군요. 그런데 참 묘했습니다. 이게 다행인 건지 불행인 건지 생각보다 큰 감흥이 없더라고요. 저는 곧바로 장모님에게 연락을 해서 이 사실을 다 말해주었고 장모님은 상처가 된 건 아니냐면서 저를 위로해 주었죠.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과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다 말해줬습니다. 아마도 아내와의 인연은 처음 바람 피우던 사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끝이 난 것 같다고요. 차라리 지금은 다행인 것 같다고 말하는데 장모님은 울고만 있더라고요. 장모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차라리 잘 된 거라고 생각하자고요. 어차피 우리의 감정은 서로가 잘 알고 있는 거고 남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말자고 했죠. 굳이 결혼을 해야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뒤지를 걱정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딸애가 이 사실을 알게 될까봐 걱정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배신하는 게 아니라 먼저 배신한 건 그쪽이니 두려워하지 말자고요. 그리고 굳이 이 모든 사실을 밝힐 필요는 없으니 부담 갖지 말고 만나자고 했죠. 그러자 조금은 걱정이 덜어지셨는지 일단 이 상황부터 해결하고 나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시더군요. 남들이 볼 때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욕을 하실지는 몰라도 아마도 지금의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 신의 계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제 아내가 바람을 피우지 않았더라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 일은 결코 없었을 테죠. 그리고 저를 속이고 또다시 바람을 피워서 제 자식이 아닌 아이까지 낳고도 뻔뻔하게 아무 말도 없었다는 데서 이미 온갖 정이 다 떨어졌으니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장모님과의 대화를 마치고 나서 혼자 가서 이야기한다고 하고는 곧장 아내에게 달려가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자신 몰래 이런 걸 검사를 할 수 있냐고 따지려 들길래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하라고 하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은 너에 대한 믿음도 없을 뿐더러 관심도 없고 궁금하지도 않으니까 조용히 이혼하자고 했죠. 그러자 본인은 절대 쉽게 이혼해 줄 수 없다고 위자료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냥 무시하고 나와버렸습니다. 결국에는 아내의 불륜으로 모든 기책 사유가 아내에게 있어서 위자료를 단 한 푼도 주지 않을 수 있었지만 빨리 부부 사이를 정리하고 싶어서 위자료를 주고 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장모였었던 그녀와 저는 서로의 감정을 잘 알고는 있지만 쉽게 연인이 될 수는 없는 상황이네요. 결국 앞으로는 이 상황들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두 번 다시 결혼을 하고 싶지는 않고 행복하게 연애만 하면서 살고 싶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서 거주 중인 33살 먹은 주부입니다. 32살 때 시집와서 남편이랑 분가해서 살았고요. 어느 날 남편이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고 혼자 계신 아버님을 저희가 모시는 게 어떻겠냐고 갑자기 이야기를 하더군요. 어느 누가 갑자기 저런 말을 하는데 좋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 일로 남편이랑 많이 싸웠어요. 위에 형님도 있으신데 왜 우리가 모시냐고. 아주버님은 대기업을 다니고 계셔서 저희보다도 여유롭고 형편이 저희와는 정말 비할 수도 없을 만큼 좋습니다. 그 일로 인해 저는 남편과 끝도 없이 대화를 나누었고 정말 싸우고 볶고 거의 매일 같이 싸웠어요. 그러다 하루는 남편이 술을 먹고 울면서 진심을 담아 말을 하더군요. 저에게 무엇이든 다른 거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자는 거 전부 다 할 테니까 제발 이번만은 부탁 좀 들어달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남편이 어릴 적에는 엄청 개구쟁이였대요. 매일 사고 치고 다니고 해서 아버님께서 매번 뒤 수습하러 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어릴 때 골목에서 놀고 있는데 지나가던 중간 크기의 트럭에 받칠 뻔한 걸 아버님이 보시고 남편 대신 부딪히셨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도 오른쪽 어깨를 잘못 쓰신대요. 그리고 아버님 하시던 일이 노가다였는데
남편이 군 제대하고도 26살 때쯤까지 놀고 먹었더랍니다. 아버님이 남편을 늦게 낳으셔서 지금 아버님 연세가 68세 되세요. 남편은 33살이고요. 60세 넘으셨을 때도 노가다 하시면서 가족들 먹여 살리고 고생만 하셨다나요. 노가다를 오래 하면 시멘트 독이라고 하나. 하여튼 그것 때문에 손도 쩍쩍 갈라지셔서 겨울만 되면 많이 아파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평생 모아오신 재산으로 마련하셨던 조그만한 집도 아주버님이랑 남편 결혼할 때 집 장만해 주신다고 파시고 지금은 월세 내면서 원룸에 들어가서 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까지 돌아가시고 혼자 계신 거 보니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자주 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살림이 넉넉했으면 이런 걱정도 안 할 텐데요. 저는 집에서 살림을 하는 평범한 주부이고 남편은 혼자 직장을 다니는데 일반적인 중소기업을 다니고 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 달에 세후 150 정도를 벌어옵니다. 그런데 그걸로 아버님께서 오시면 아무래도 반찬도 지금보다는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그때는 제가 임신을 했어서 아이가 3개월 차인데 모든 부분이 힘겹더라고요. 그럼에도 부유하셨던 형님께서는 절대 아버님을 못 모신다고 강력히 못 박으셨고 아주버님도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남편이 말을 하더라고요. 저렇게 철벽 방어를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남편이 진심 어린 말들을 저렇게까지 했는데요. 그래서 넉 달 전부터 아버님을 모시기로 하고 저희 집으로 아버님을 모셔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버님께서 오지 않으시려고 자꾸만 거절하시더라고요. 늙은이가 가봐야 집만 되고 눈치 보인다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남편이 매일같이 설득하고 우겨서 겨우 모셔왔습니다. 모셔온 첫날부터 여러모로 정말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 매번 반찬 신경 써서 정성껏 차려드리면 그걸 드시면서도 엄청 미안해하시면서 눈치를 보십니다. 가끔씩 고기 반찬이나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면 아버님께서는 드시지 않고 남겨두셨다가 저희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남편을 먹이더라고요. 그리고 저 먹으라고 일부러 드시지도 않고요. 거기다가 하루는 장을 보고 집에 왔는데 아버님께서 바닥에 꿇어앉아서 걸레질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걸레를 빼앗으려고 했더니 괜찮다고 하시면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시면서 청소를 끝마치시더라고요. 그리고 식사를 드시고 나면 곧바로 빈 그릇을 들고 가셔서 설거지도 하십니다. 아버님께 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씀드리고 그릇들을 뺏어도 보지만 아버님은 설거지를 하시는 게 그게 마음이 편하시답니다. 제가 왜 아버님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이 못난 며느리 눈치 보이시니 그렇게 행동하시는 거 압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더 마음이 아픕니다. 남편이 몰래 아버님 용돈을 드려도 그거 안 쓰고 모아두었다가 저에게 용돈 하라고 주십니다. 그렇게 저희는 부유하진 않지만 서로 애틋하고 마음을 써가면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정말 너무 많이 슬퍼서 펑펑 울었습니다. 아버님께 죄인이라도 된 듯해서 눈물이 왈칵 나오는데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한 달 전쯤부터 아버님께서 아침에 나가시면 저녁 때쯤 들어오시더라고요. 어디 놀러라도 가시는 것 같아서 용돈을 드려도 받으시지도 않고 웃으시면서 다녀올게 하시면서 매일같이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집안에만 있으시기엔 답답하셔서 산책이라도 다녀오시다 보다 하고서 크게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장을 보러 슈퍼에 갔다가 아래층 주인 아주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 아주머니께서 제게 어렵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다가 이 집 할아버지 봤는데 유모차에 박수 실어서 가던데. 이 말을 듣고 저는 상상조차 못해봤던 일에 깜짝 놀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버님 아들 집에 살면서 돈 한 푼 못 버시는 게 마음에 걸리셨는지 불편한 몸 이끄시고 하루하루 그렇게 박수 좋으시면서 돈을 버셨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장을 보다 말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아버님 찾으려고 이리저리 돌아다녀도 안 보이시더라고요. 너무 죄송하고 가슴이 아파서 집에 들어와서 정말 한없이 엉엉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남편에게 전화해 오늘의 상황을 말하니 남편도 아무 말이 없더군요.
한참의 정적이 흐르고 남편은 일찍 들어간다고 말하고 그렇게 통화를 끊었고, 남편은 저녁 5시 조금 넘어서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남편도 마음이 정말 안 좋은지 표정도 너무 어두웠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가방만 내려두고 아버님을 찾으러 나간다고 하곤 바로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제가 정말 바보였고 한심한 며느리였습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나가셨는데 관심을 가지고 진작 이 사실을 알았어야 했는데 말이죠. 며칠 전부터 아버님께서 저 먹으라고 봉지에 들려주시던 과일과 과자들을 받으면서도 아버님께서 사오신 것인지 일을 해서 사온 것인가라는 생각도 못했다니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못난 며느리 눈치 안 보셔도 되는데 그게 불편하셨던지 아들 집 오셔서도 편하게 지내지도 못하시고 매일같이 눈치만 보시다 불편하신 몸 이끌고 그렇게 일을 하고 계셨다니, 친정에 저희 아빠도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아빠 생각도 나고 해서 그렇게 저는 또다시 한참을 펑펑 울었습니다. 그날따라 아버님 웃으실 때 얼굴에 깊게 패인 많은 주름들과 평생 고생을 하셔서 손목에서 갈라진 피부가 자꾸 눈앞에 아른거리고 생각나면서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에 남편이 아버님이랑 들어올 때까지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버님을 찾아 나가고 1시간 정도 좀 넘어서 남편이 아버님을 모시고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아버님 들어오시면서도 제 눈치를 보시면서 뒤에 끌고 오던 유모차를 숨기시는 모습이 왜 그리 마음이 아플까요? 오히려 죄송해야 할 건 저인데요. 아버님께서 미안해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가슴에 남아서 지금도 이 글을 적는데도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저는 아버님의 모습을 보자마자 아버님께 달려가서 죄송하다며 손을 꼭 붙잡고서 또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자 아버님께서는 매일 나 때문에 밥 차리느라 고생도 많고 편하게 있지 못하게 해서 내가 정말 미안하다면서 제 얼굴을 보면서 손을 꼭 붙잡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아버님의 손을 처음으로 만져봤습니다. 평생을 고생하시면서 지내온 아버님의 손, 심하게 갈라지신 손등과 굳은 살 베인 손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방 안에 모시고 나서도 죄송하다며 그렇게 펑펑 울었습니다. 아버님 식사 챙겨드리려고 부엌에 와서도 요리를 하고 있는데도 왜 그리 눈물이 그치지가 않던지, 남편은 아버님께 다시는 그런 일 하시지 말라고 말했고 앞으로는 제가 더 열심히 일해서 벌면 되니까 그런 일 하시지 말라고 아버님께 확답을 받아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끝마치고서 3명이 오순도순 모여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는데도 아버님 손을 보면서 자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오늘은 어제 일도 있고 해서 남편이 연차를 내서 쉬는 날이었고 저는 아버님 모시고 시내 나가자고 남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다 같이 시내에 나갔고 날이 좀 쌀쌀해져서 아버님 잠바 하나랑 신발을 샀습니다. 한사코 괜찮다고 하시던 아버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꾸 그러시면 제가 아버님 눈치 보여서 힘들어요.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아버님께서는 고맙다고 하시면서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집에 아버님 심심하실까봐 케이블 TV도 신청했습니다. 아버님께서 스포츠를 좋아하시는데 오늘 야구 방송이랑 낚시 방송 보시면서 너무 즐거워 보이시더라고요. 조용히 다가가서 아버님 어깨를 만져드리는데 보기보다 정말 왜소하시더라고요. 제가 꽉 잡아도 부서질 것만 같은 그런 아버님의 어깨. 지금까지 고생만 하시고 자식들 뒷바라지 하시느라 평생 헌신하시면서 살아오셨던 아버님의 그런 발자취들이 느껴지면서 저는 또 마음이 아파왔네요. 남편한테 말했어요. 저 평생 아버님 정말 친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모신다고요. 비록 지금은 아버님께서 불편해 하시지만 언젠가는 친딸처럼 생각하시면서 대해주실 때까지 정말 잘할 거라고요. 마지막으로 아버님, 앞으로는 제 눈치 안 보셔도 돼요. 제가 그렇게 나쁜 며느리 아니잖아요. 아버님의 힘드신 희생이 없으셨다면 지금의 남편도 없잖아요. 그랬다면 지금의 저와 뱃속의 사랑스러운 손자도 없을 거예요. 저 아버님 싫어하지 않고 정말 사랑해요, 아버님. 그러니 항상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그리고 2번 다시 그렇게 일 안 하셔도 돼요. 저 허리띠 쫄라매고 알뜰하게 살게요.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남자입니다. 지방 대기업에 다니고 있으며 현재 연봉은 7천 정도로 생활에는 크게 부족하지도 않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20대 후반의 주변 사람들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고 짧은 연애 기간 동안 마누라가 임신을 하게 되어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마누라가 사실 인물이 좀 많이 괜찮습니다. 젊을 때부터 길거리에서 캐스팅 제의가 올 정도로 미모가 훌륭했었고 처음 소개를 받고 대시할 때 무진장 무시 당했었습니다. 그나마 제가 직업이 괜찮아서 연애까지 이어졌었던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승부욕이 발동되어서 노예가 따로 없다 싶을 정도로 매일같이 정성스럽게 연락하고 선물하고 또 만나게 되면 수십만 원짜리 밥을 사주고 그렇게 미친 듯이 끝까지 매달려서 저는 지금의 아내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연애를 하고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관계를 가지던 중 피임에 실패를 하게 되었고 저는 결혼을 마음먹었기에 화가 난 아내를 겨우 설득시켜서 임신 4에서 5개월 차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생각은 했지만 결혼 이후의 부부관계가 참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나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쳤다며 매일같이 저를 가만히 두지를 않았습니다. 가끔씩은 술을 마시고 폭력도 행사했습니다. 여자가 때린다고 얼마나 아프겠냐마는 그래도 저는 자존감이 너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내가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는 때이면 잠시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비싸고 좋은 곳에서 분위기 좋은 외식이나 선물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잠시는 풀렸는데 그게 또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호구 같은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었고 결혼을 한 뒤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는 아내와의 잠자리가 소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더라고요. 아이 때문에 못한다. 살 빼오면 해준다. 피임 안 하면 안 된다. 결국 저는 결혼을 하고 나서 아내와의 관계를 이런저런 이유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대화를 나누었고 고민 끝에 피임기구를 시술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아내는 관계를 거부했습니다. 진짜 결혼 이후에 1년에 겨우 한두 번 할까 말까였습니다. 혼자서 해결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제가 이렇게 무시받고 천대받으려고 결혼을 했고 스스로가 한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아내를 두고 바람을 필 생각은 전혀 하지를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하시고 병든 아버지를 봉양하며 호련단신 고아처럼 살면서 가족이나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절실했었기에 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자 나오는 술집에 2차도 안 갔습니다. 결코 저는 단 한 번도 한눈 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집과 회사를 왔다 갔다 하며 기계 같은 삶을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대뜸 차가 낡았다며 차를 바꿔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더 탈 수 있을 것 같고 집에서 살림하면서 지내는데 좋은 차가 필요 있냐며 다음에 차를 바꾸는 게 어떻겠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저런 트집을 잡으면서 아주 그냥 마음먹고 그러는지 몇 날 며칠을 저를 못살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고 남자들에게도 뭔가의 촉이라고 할까요? 냉랭한 기류가 흐를 때 갑자기 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뭔가 찜찜한 마음에 아내의 휴대폰을 몰래 훔쳐보게 되었습니다. 휴대폰에는 낯선 남자와 나눈 대화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걸 보는 순간 피가 역류하는 기분이 들더군요. 나에게는 전혀 해주지 않았던 말들, 그 다정한 말들, 남편이 들어야 했던 말들을 다른 남자와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실 밖으로 나와 일단 마음을 가다듬고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아내의 휴대폰을 들이밀면서 이 남자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발뺌을 하려고 하는지 횡설수설하다가 증거를 들이대고 있으니 그냥 만나는 남자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정말 그 말을 듣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맞은 기분이 들었고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누구냐고? 그러자 아내는 저의 절친인 친구의 이름을 말하더군요. 정말 믿어지지 않았고 도저히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친구와 바람핀 거 맞냐? 잠자리까지 가진 거 맞냐고 하니까 잠시의 정적이 흐른 뒤에 맞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냐고 물어보니 제 친구와 아내는 평소 사소한 연락을 주고받았고 처음에는 별다른 감정이 없었고 식사나 하려고 만났는데
제 친구의 제안으로 그날 함께 술을 마셨고 사고를 쳐버렸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그 당당한 모습에 너무 미친 듯이 화가 났고 결혼 후 처음으로 아내에게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주방에 있던 가위를 들고 머리카락을 다 자르려고 하다가 몇 가닥 잘리는 거 보고서 그 순간만큼은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만두었습니다. 저도 저를 통제할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아내와 친구에게 배신당한 저는 너무나 분하고 억울하고 울었습니다. 집과 회사를 반복하며 힘들게 가정을 위해서 살았던 내가 정말 분했습니다. 집사람한테 욕을 하고 결혼 후 처음으로 집안에 있는 물건도 부셨습니다. 제 친구였던 그 더러운 놈에게 전화해서 다짜고짜 욕을 했더니 알게 됐냐며 미안하다고 말하더니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끄더군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아내 보고 얘 보라고 이렇게 전화 끊고 잠수 타버리는 놈이라고 그 더러운 자식을 만나러 가자고 앞장서라고 했습니다. 이런 놈이 마음에 들면 같이 가서 이야기하고 당장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람은 결혼 후 처음으로 저한테 미안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저는 그동안 수백 번 했던 미안하다라는 말을 했는데 집사람한테는 처음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 흔한 미안하다라는 말을 왜 바람핀 것 때문에 들어야 될지 몰랐습니다. 휴대폰을 떼서서 다시 봤습니다. 그 사이 전화 목록 메시지 내용 카톡 등등 전부 다 지워버렸더군요. 저는 도저히 집에 있다가는 큰 사고를 칠 것 같아서 일단 집을 나갔고 당장 한때는 절친이었던 친구네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그때까지도 그놈은 휴대폰을 꺼놓고 있더군요. 그놈의 회사 로비에 도착하자마자 이름을 외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경비를 보시던 분들이 뛰어오더니 무슨 일이냐며 침착하라고 저를 타이르더라고요. 저는 그놈의 이름을 말하면서 당장 내 앞으로 데리고 오라고, 안 그러면 이 회사 다 엎어버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로비에서 친구에게 연락을 했고 한참이 지나서야 쭈뼛쭈뼛 내려오더라고요. 제 친구 대학 시절 만나게 돼서 알게 됐는데 정말 둘도 없는 친구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외모도 준수하고 여자들에게 항상 인기가 많았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설마 친구의 아내에게까지 이따위 짓을 하리라곤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저는 그놈의 얼굴을 보자마자 주먹을 날려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말리려고 달려왔고 그놈은 그냥 친구랑 문제가 있다면서 괜찮다면서 저를 데리고 휴게실로 데리고 가더군요. 네가 사람 맞냐고, 어떻게 친구 아내와 그따위 불륜짓을 하고 이따위로 전화 끊고 잠수 타면 다 해결될 줄 알았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놈은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고 자신도 자신의 마음이 통제가 안 되었다고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본인도 처음에는 그런 감정이 없었는데 술김에 사고를 쳤고 그때부터 자신의 감정이 컨트롤이 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재수 씨도 이 사실 아냐고 물었고 제발 한 번만 비밀로 해달라고 말하더군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친구 아내를 데리고 그딴 짓을 한 놈이 자신의 가정은 지키고 싶었나 봅니다. 전 그 자리에서 그놈 아내에게 전화해서 이 사실을 다 말해줬고 앞으로 평생 내 눈에 띄지 말라고 말하고 인연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집에 들어오니 저녁이 다 되어 있더군요. 근데 집사람이 갑자기 돌변을 했더군요. 그 사람 회사까지 찾아갔냐며. 그냥 그 친구와의 관계도 다 끝났다면서 갑자기 또 큰 소리를 칩니다. 너 이거 하나 때문에 앞으로 내 위에 서려고 하지 마라. 딱 이런 자세로 저에게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가더군요. 몇 시간 후 장모님이 전화가 옵니다. 자기 딸이 왜 집으로 왔냐고 물어봅니다. 저는 엄마 없이 자라서 장모님을 어머님이라고 불렀고 정말 친어머니 못지않게 모시고 아끼면서 어머님을 모셨습니다. 저는 있었던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모님 첫 마디가 왜 휴대폰을 뒤져서 이 사단을 만드냐. 자네 친구도 문제다. 왜 그런 친구를 사귀어서 이런 상황을 만드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꼭지가 돌았습니다. 정말 친어머니처럼 모셨고 그렇게 저를 아끼시던 분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 저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평소 다툼을 하면 항상 제 편을 들어주고 조언을 해주던 처형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혹시나 내 편일 줄 알고. 하지만 이미 소식을 들은 처형도 바람핀 건 잘못한 거 맞지만 제부도 머리카락을 자르려고 했다면서요. 바람핀 거랑 그런 행동은 따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제부도 사회생활하면서 어디 가서 2차 하거나 바람핀 적 없어요.
라고 합니다. 참 어이가 없고 기분이 더 더러워지더군요. 더 이상 이런 인간들과는 대화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년간 저는 그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집사람뿐만 아니고 그 가족들에게도 저는 그냥 돈 벌어오는 기계였던 겁니다. 친정에도 제가 큰 돈을 몇 번이고 도움을 줬었거든요.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직 미취학인 둘째 아이가 엄마가 없다며 웁니다. 그 우는 모습을 보니 어릴 적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이는 엄마한테 전화해달라고 저를 보챘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전화를 해서 바꿔줬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현실을 직시하고 아이들을 챙기고 유치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정말 새벽부터 일어나서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둘째 머리 묶어주고 옷 입히고 하는데 너무 서툴러서 힘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3일이 지나 장모님한테 전화가 와서는 집사람과 집에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퇴근 후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모님은 이미 상황은 벌어졌고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어게 할 거냐고 제게 물었습니다. 이혼하길 바라는 거냐? 아니면 용서를 하고 살 거냐? 라고 하는데 집사람 표정은 절대로 잘못한 기색이 없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니 오만정이 다 떨어졌지만 아이들이 옆에서 철없이 웃고 장난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약해집니다. 제 어릴 적 모습이 생각나고 우리가 헤어지게 되면 내 자식들도 나처럼 어린 시절을 보내야 하는 거 아닌가 싶고 정말 미칠 것 같았지만 고민하고 또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한참의 고민을 하고 나서 집사람에게 각서를 쓰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자기도 나한테 원하는 내용의 각서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내용을 일단 적었습니다. 가정에 충실할 것이며 절대 외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추후 외도 발각 시 위자료 지급과 즉각 이혼이었습니다. 집사람도 나에게 원하는 걸 적었습니다. 양말, 팬티 뒤집어 놓지 않기, 옷 빨래통에 넣기, 상대방 무시하지 않기 등이었습니다. 외도와 양말이 동급 취급당하면서 장모님도 나보고 생활을 똑바로 안 했기 때문에 자기 딸이 그렇게 되었다며 동급 취급합니다. 각자 각서를 다 적고 사인을 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집사람과 합방을 하기 위해 작은 애와 방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작은 애 방을 꾸몄습니다. 하지만 집사람은 다시 안방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런 사건이 일어난 지도 벌써 1년이 흘렀습니다. 그 1년 사이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누구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집사람 휴대폰 번호 바꿔버리고 그 친구놈을 차단시킨 거 이외에는 변한 게 없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집사람은 철없는 아이 둘을 데리고 이단 사이비 종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따위 종교를 믿는 것도 최근에 알게 되었고 한바탕 크게 싸움을 했는데 전혀 말이 먹혀들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제가 미쳐서 그런가 싶기도 한데 요즘은 큰 아이가 진짜 내 아이가 맞나? 이런 생각들도 수도 없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누가 보더라도 저를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주변에서도 엄마를 많이 닮았는지 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까지 할 정도로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몇 개 뽑아서 친자 확인을 해야 하나 싶어서 준비까지 다 마쳤으나 만약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게 사실이라면 아이에게나 저에게나 모두에게 너무 큰 충격일 것 같아서 진행을 포기했었습니다. 유년 시절 결손 가정에서 고생하며 제가 꿈꾸고 바랬던 소박한 가정이 산산조각 나서 깨질까 봐서요. 그리고 아이들의 인생을 망치게 되는 건 아닐까 싶어서 저는 판단이 서지를 않습니다. 이런 집사람과 앞으로 수십 년간 평생을 같이 지내야 하는 건지 막막하네요. 제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최선일까요? 많은 분들께서 좋은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